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 정유진입니다. 이번 13강입니다. 벌써 10강 반의 중턱을 넘어서 13강. 이제 뒤로 갈 걸음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앞에는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파트가 1단원 파트예요. 거기는 나가야 할 것도 많고 저랑 처음 호흡을 맞추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호흡은 어떻게 맞추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갖고 시작을 합니다. 올해 이 자리에 서서 굉장히 경력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느낌,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그 느낌을 갖는 그 마음은 같지만 풀어내는 방식은 저도 그날그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양식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셔서 제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셔야 공부가 집중이 잘 되는 날이 있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우리가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기도 그렇고요. 필기도 그렇고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 정리를 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잘 안내해야 할 길잡이가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펜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제13강 명품 기본 이론 구매 관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 범위 한눈에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 관리라고 하는 파트는요. 그 챕터를 엮어줄 때 2020년을 기점으로 새로 생겨지게 된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 및 검수 관리와 구매를 위한 원가 계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의 수로는 아주 많은 빈도가 나오진 않지만 좀 뻔한 스토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조사 및 구매관리와 검수관리와 원가로 나뉘어지는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 검수관리와 원가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시장조사, 구매관리, 구매와 재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검수 및 감별하는 법, 이 감별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이 변했어도 반드시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리기구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파트고요. 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제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을 위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비된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인 원가의 일반적인 사항과 원가 계산 및 분석에 대하여, 그러니까 산수 문제도 출시될 수 있는, 산수 문제도 분명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시장조사 및 구매관리는 가볍게 읽는 선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 왜 할까요? 시장조사, 구매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 검토해서 보다 좋은 구매 방법을 발견하고 그 결과로 구매 방침을 결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 증대를 도모해서 미래의 시장을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엄청나게 멋진 말이잖아요. 아, 이렇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목적은 구매 가격의 예산을 결정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신제품을 설계할 목적으로, 제품을 개량할 목적으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원가와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해서 구매 가격을 예산을 결정하고요. 구매할 품목의 품질, 구매 거래처, 구매 시기, 구매 수량 등을 수립해야 되고요. 상품의 종류와 경제성, 구입의 용이성 등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 기존 상품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똑같은 물품이라면 원가를 절감할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품목을 보셔야 되겠죠.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결정해야 해요. 품목. 품질, 요구되는 품질과 가격 대비의 가치를 확인하고 수량, 얼마를 해야 될까?
거기에 따르는 가격은 얼마지? 구매 시기는 언제가 적정할까? 거래처는 어디를 선정할까? 마지막 거래 조건을 본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장 조사를 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시장 조사하는 데 원칙은 지금 보시게 되면 비용 경제성의 원칙이에요. 비용 경제성, 시장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매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조사 적시성이에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냥 무한정, 내가 원할 때마다 이게 아니라 적절한 그 시점에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사 탄력성의 원칙입니다. 식품은 구매 활동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발주를 넣으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 그러면 다른 걸로도 유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사 탄력성의 원칙이고요. 마구잡이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조사 정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조사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기초시장조사, 구매 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장조사로 시장조사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품목별 시장조사, 현재 필요한 물품의 가격 변동과 수급 현황을 조사로 구매 물품의 가격 산정과 구매 수량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매 거래처별 시장조사,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주 거래업체의 개괄적인 상황, 기업의 특성, 금융 상황, 판매 상황, 노무 상황, 생산 상황, 품질 관리, 제조 원가 등을 조사해야 되고요. 유통 체계별 시장 조사도 필요합니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 과정의 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구매 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의미 담으실 필요 없어요. 구매 관리의 정의 및 목적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구매 관리라고 합니다. 왜 하는가? 목적은 뭐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요. 품질과 가격, 제반 서비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요. 재고의 저장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겠죠. 구매 관련 정보 및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냥 끄떡끄떡 하셔도 돼요. 이 파트는 여기까지는. 구매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종류를 고려하여 대량으로나 공동으로 값싸게 구입해야 되겠죠. 값싸게가 중요하죠. 대량으로 공동구매. 폐기율과 비가식부율 같은 말이기는 해요.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가식부, 버려지는 부분을 폐기부.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폐기율과 가식부율, 버려지는 부분 비가식부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제철 식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되겠죠. 공유, 건어물, 공산품 등 쉽게 부패하지 않는 식품은 1개월분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육류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육류는 중량과 부위에 유의해서 구입을 하고요. 냉장시설에 구비 시 일주일치만이에요. 뭐 한 달치를 구입했다 이런 말 다 안 되고요. 육류 같은 경우는 중량과 부위를 고려하여 일주일치. 쌀과 같은 이런 곡류나 건어물과 같은 거는 보통 한 달치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라는 것. 요 구매 방법은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선과 과채류 등은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예요. 수시로. 과일은 산지, 요거 중요해요. 산지, 상자당 개수, 품종 유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예요. 수시로. 거기서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급식에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식품 단가를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리를 하시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매하는 방법까지 보았고요. 구매 절차를 한번 볼게요. 뭐가 필요해? 우리가 오늘 뭐 미역국을 끓일 거야.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물품의 종류랑 수량을 결정해요. 몇 인분 걸 할 건지, 필요한 품목은 뭔지를 결정을 해요. 물품 구매 명세서를 작성해요. 이제 발주를 넣기 위해서.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 가서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거 뭐뭐뭐뭐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발주를 넣습니다. 납품 및 들어오게 되면 검수를 해야 되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고기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미역은 양이 맞는지 확인이 되면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면서 입고가 되어지면서 구매 기록을 보관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구매 관리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급업체 선정 방법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급업체 선정 방법은 별표 2개입니다. 간만에 나왔어요. 별표 2개. 요새 아주 빈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계약이라는 것과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 경쟁입찰 계획과 수의 계약. 그러면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급업자에게 견적서를 제출을 받고 품질이나 가격을 검토한 다음에 낙찰자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경쟁입찰이에요. 공식적 구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적. 일반 경쟁 입찰과 지명 경쟁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단체급식에서 이제 과일을 담당할 곳을 업체를 선정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경쟁 입찰을 할 거야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경쟁 입찰 할 곳들 자 구매 견적서 나한테 다 보내와봐. 그러면 A 가게, B 가게, C 가게가 다 갖고 들어오겠죠. 거기를 통해서 딱 내가 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둘러봤더니 A, B, C, D 중에서 A가 가격적인 면도, 뭐 유통적인 면도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럼 A라고 확정을 해서 땅땅땅 치는 게 바로 경쟁 입찰 계약이라는 겁니다. 공식적 구매 방법이고요.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쟁은 자, 에브리바디 오픈이에요. 누구나 한번 입찰 넣어봐. 이게 되는 거고요. 지명은요. 우리는 A사, B사, C사, D사한테만 기회를 줄 거야. 너네들 한번 넣어봐. 라고 지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오래 걸려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뭐 모두 맞아요. 확인도 해야 되겠죠. 뭐 발표도 해야 되고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장성이 높은 식품 구매를 할 때 적합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다 썩어 문드러지는 과일 가게라면 이거 다 못 되면 버려야 되고 막 이런 사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높은 것을 구매할 때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공평하고 경제적이죠. 똑같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반해서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급업자들을 경쟁을 시키지 않아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특정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명 경쟁이랑은 달라요. 지명 경쟁은 몇 군데를 줘서 걔네들끼리 경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수의 계약은 내가 아예 여기라고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우리는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 구매 방법이다라고 해요. 아까는 공식적, 비공식적. 복수 견적과 단일 견적으로 나뉘어지고요. 채소, 두부, 생선 등 저장성이 낮고 저장 오래 못하니까 우리 그냥 너네랑 할게. 바로바로 보내줘. 가격 변동이 많아. 이런 것을 할 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절차가 간편하고요. 경비와 인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절차가 아주 간편하죠. 딱 지명해놨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특정 업체를 딱 선정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간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두 가지 방법, 공급업체 선정 방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입찰과 수의 계약에 대한 정의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또 한 번의 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식이 나옵니다.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그런데 공식을 꼭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산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요, 외울 게 너무 많고 산수라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신다 그래도, 하신다 그러면 정말 딱 하나만 뭘 외워야 돼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1번을 추천해 드릴게요. 1번. 하나만 더 할게요. 저 할만해요. 그러면 필요 비용까지는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총 발주, 발주가 뭡니까? 나 미역국 끓일 거야.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게 뭐지? 미역이랑 뭐 조개를 넣을 건지 고기를 넣을 건지 마늘 이렇게 그 필요한 것 품목을 적어요. 그게 발주겠죠. 그럼 총 발주량 구하는 공식은 100 폐기율. 다른 말로 하자면 100에서 폐기율을 빼면 먹을 수 있는 부위니까 가식 부위이 되겠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폐기율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예시 문제가. 그래서 100 폐기율 분의 정미중량 곱하기 100 곱하기 인원수. 100 같은 100 100 폐기율 정미중량 인원수. 이거는요. 그대로 나와요.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래서 요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필요 비용은 필요량 곱하기 가식부율분의 100 곱하기 킬로그램당 단가가 되어집니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출고 개수는 이거 봤더니 여기가 바로 출고 개수네. 출고 개수가 되어지네. 같은 말이에요. 출고 개수란 100 폐기율분의 100이니까 출고 개수 곱하기 정미중량 곱하기 인원수랑 이게 출고 개수였지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폐기율은 100에서 가식부율 빼시면 돼요. 먹을 수 있는 게 가식부, 버려지는 게 폐기부.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미중량은 전체 중량에서 100 폐기율을 곱해주는 것도 정미중량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폐기율의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율, 버려지는 부분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가 제일 폐기율이 높습니까? 뭐 먹으려고 봤더니 야 먹을 게 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보통 보면 어패류잖아요. 조개류 어때요? 이만한 조개에 살은 요만큼 들어있잖아요. 보통 폐기율이 한 80%까지 가까이 갑니다. 먹는 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폐기율이 큰 게 어패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육류, 채소과일, 서류, 달걀, 유지류, 곡류 이런 건 그냥 먹잖아요. 폐기율이 거의 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의 재고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뭐예요? 다 만들고 나서 남은 물건들을 재고라고 하잖아요. 물품 부족으로 인한 급식 생산 계획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우리 재고 다 해놨더니 이거 발주 안 해도 되네.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난과 부주의로 인한 식품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급식 생산에 요구되는 식품 재료와 일치하는 최소한의 재고량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요. 정확한 재고 수량을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주문을 방지하여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파악이 잘 돼야 돼요. 너무 많이 남아서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게 있으면 그거를 빨리 활용해서 다른 요리를 한다거나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재고 관리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섹션 2 검수로 갈게요. 이제 다 들어왔어요. 발주에서 들어온 구매가 다 된 것들을 검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검수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 공간은 식품을 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 빛에 들어오는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계측기나 운반차 등을 구비하여 이용하여야 됩니다. 또한 저장 공간의 크기는 배식의 규모, 식품의 반입 횟수, 저장 식품의 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감별법이에요. 감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안 좋은 건지, 불필요한 건지, 이건 써서는 안 되는 건지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 문제대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쌀 잘 나와요. 쌀은 잘 건조가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건조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알갱이는 투명하고 고르며 형태는 타원형.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는 자포니카형으로 해서 좀 짧고 통통한 쌀을 쓴다면 저쪽 동남아시아계는 인디카종을 쓰기 때문에 날씬하고 긴 거 있죠. 찰기가 하나도 없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쌀이 좋고요. 냄새가 안 나야 되고 광택이 있어야 되겠죠. 밀가루는 백색이고 잘 건조되면 냄새가 없어야 되고요. 뭉쳐지지 않아야 해요. 감촉이 그냥 부들부들 사이로 쫙 흘러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채류는 선명하고 윤기가 흐르고 상처가 없어야 되겠고요. 형태 잘 갖춰야 되고요. 성숙하고 신선하며 청결한 것이 좋죠. 육류는 고유의 선명한 색을 가지며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고요. 고기의 결이 고운 게 좋습니다. 소고기는 적색을, 돼지고기는 연분홍색을 띠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류는 별표 2개입니다. 어류는 아주 잘 나옵니다. 아까 좀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어류 굉장히 중요하고요. 난류, 달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에다가 별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 썩은 동태눈가를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요. 눈은 투명하고 약간 튀어나온 돌출형이 좋고요. 아가미의 빛깔은 선홍색이고 단단하며 꽉 닫혀 있어야 돼요. 비늘은 고르게 밀착되어 있고 광택이 나며 점액이 별로 없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육이 뼈에 밀착되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복부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팽팽한 것이 좋고요. 어육 연제품은 표면에 점액질의 액즙이 없는 것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류에 대한 설명. 달걀 중요한 거 쏙 들어갔네요. 별표 2개입니다. 난류라고 나오는 것들. 달걀은 껍질이 보들보들한 게 신선할까요? 거칠거칠한 게 신선할까요? 빙고. 껍질이 까칠까칠해야 돼요. 까칠까칠한 게 신선하고요. 광택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칠하다는 얘기는 광택이 덜 나겠죠. 흔들어 보세요. 귀에서 흔들었더니 물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오래된 거고요.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딱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하면 굉장히 신선한 달걀이다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었을 때 난황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이랑은 좀 다릅니다. 윤곽이 뚜렷하며 기실에 공기방울의 크기가 작으면 좋고요. 그러고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달걀 삶으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소금을 쫙 뿌려서 삶잖아요. 그 소금이 보통 6%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을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게 신선합니다. 가라앉는데 어떻게 가라앉냐면 이렇게 옆으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조금 오래되면 될수록 이렇게 떠요. 이렇게 서요. 쓰다가 점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할수록 바닥에 더 밀착되어서 눕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수록 신선합니다.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와 달걀 삶겠다고 넣었더니만 달걀이 마구 떠오르네. 그러면 오래된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우유도 중요해요. 우유도. 물론 달걀이나 생선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물질이 없어야 되고요. 우유 냄새를 맡았더니 그 특유의 냄새가 없어요. 우유 특유의 냄새는 나지만 고소한 향이 나야 되겠지만 약간 냄새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색깔이 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열했을 때 응고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도 모르겠으면 맹물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구름처럼 쫙 퍼지면 신선한 거고요. 요 방울 그대로 또로록 가라앉게 되면 오래된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신선한 우유의 pH는 6.6 정도다라는 pH 값까지도 요새 좀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리 기구 및 설비의 특성과 품질 확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기기를 한번 선정해 볼까요? 조리기기는요, 요새 조금 트렌드도 그런데 디자인이 단순하고 사용이 편리한 거를 좀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처럼 시험, 국가고시, 응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화려한 기구류보다는 이렇게 사용이 편하고 디자인이 단순한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도가 다양하고 가격과 유지 관리가 경제적이고 쉬운 걸 선정해야 되고요. 성능, 동력, 크기, 용량이 기존 설치 공간에 적합한 것으로 사후 관리가 쉬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방의 생산 시스템에 따른 설비의 분류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전통식과 중앙공급식과 조리저장식과 조합식으로 나뉘어진다. 보통 단체 급식 관리 같은 과목에서 배우게 되면 이런 시스템도 배우기는 하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그냥 그냥 생산 시스템에 따라서 설비는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정도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설비를 분류해 볼게요. 형태는 전통형, 편의형, 혼합형, 분리형 주방 등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목적에 따라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검수를 위한 설비 및 장비 활용 방법입니다. 검수 설비는 검수에는 위상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검수 구역은 배달 구역 입구, 물품 저장소 등과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돼야 되고요. 청소와 배수가 편리해야 되고요. 보통 검수대는요, 조리대보다 훨씬 더 조도가 높아야 돼요. 더 밝아야 돼요. 조리대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거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검수의 조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분해서 설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산품 따로, 육류 따로, 수산물 따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검수 기기의 종류 볼게요. 중량 측정은 전자저울, 플랫폼형 전자저울, 온도 측정, 입고된 식재료와 물품을 운반하는 기구들, 물품을 검사 진행하는 용도, 이렇게 기기가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원가기 때문에. 앞에 거 다 몰라도요. 원가만 알아도 솔직히 되기는 해요. 근데 아까 그 공식이 있었죠. 발주량. 거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수하는 거에서 감별법 정도만 봐주시고요. 마지막 원가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원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가의 정의입니다. 특정한 제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을 위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비된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원가. 원가의 3요소 별표, 암기, 원가의 첫 번째 암기. 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노경,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렇죠.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되는 물품의 원가겠죠. 재료비가 들겠죠.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겠죠. 임금, 수당 이런 것들. 경비가 들어가겠죠. 그거를 위해 소비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빼고 뭐 가스비, 전기세 이런 것들 다 기타 잡비, 재노경,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 가지 원가의 3요소 암기. 그렇다면 원가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나누는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직접 들어가는 돈과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나눠놨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직접비란 특정 제품에 사용된 것이 확실해서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으로 직접 원가라고도 합니다.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직접 경비,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간접 재료, 간접 노무, 간접 경비 전부 다 간접비로 분류되어진다라는 거죠.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겠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 생산량에 상관없이 임금, 임대료 내야죠. 월급 줘야죠. 이런 것도 보험료 내야죠. 다 고정비예요. 변동비는 생산량이 늘고 줄어듦에 따라서 증감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하겠죠. 뭐 알바비, 식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원가 계산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 계산은 왜 할까요? 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합니다.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요. 원가를 관리할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원가의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고요. 예산을 편성,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실시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목적으로 해요. 외부 관계자에게 경영활동 결과를 재무제표로 작성해서 보고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원가 계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성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있는 그대로 계산해서 진실성 있게 표현해야 되고요. 발생 기준의 원칙입니다. 발생 기준. 모든 비용과 수익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경제성이에요. 원가의 계산 시에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확실성의 원칙이에요. 원가의 계산 시 여러 방법이 있을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정상성의 원칙, 정상적으로 발생한 원가만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비교성의 원칙이에요. 원가 계산은 다른 일정 기간 또는 다른 부문의 원가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호관리의 원칙, 일반 회계, 각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계산과 상호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좀 뒤에 나오는 구조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의 기간입니다. 기간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게 맞지만 3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기도 한다.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원가 계산, 이제 중요한 거 요거랑 요 다음 거가 나오는데 원가 계산의 구조,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는 요부제라고 외우셔야 돼요. 요소별. 제품의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세 가지 원가 요소별로 구분하여 계산을 하고요. 부문별, 전 단계에서 파악된 원가 요소를 원가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여 계산하고요. 제품별, 이 부문별로 집계한 원가를 이번엔 제품별로 배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예요. 요소별 먼저 해주고 부문별 해주고 제품별 해서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요 단계 암기입니다. 더 중요한 암기 하나 할까요? 교수님 원가 계산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문제 산수 문제 한 두세 문제 나온다고 치면 원가 계산을 빠지지 말고 봐야 될 거 하나만 딱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거.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요 사다리 그림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보시게 되면 직접 원가, 아까 원가의 삼요소가 뭐였습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였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 원가를 구하려면 앞에 직접자가 들어간 것만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에다가 제조하는 데 드는 간접비가 있어요. 그걸 다 간접이라고 하겠죠. 간접재료, 간접노무, 간접경비가 있고요. 이 직접 원가를 알면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 두 개를 더해서. 제조 원가를 알면 총원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조 원가까지에다가 판매 관리비만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알면 판매 가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총 원가까지에다가 더하기 이익을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 물고 넘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교수님?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사다리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실제 원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직접 원가는요.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해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직접 원가가 나와요. 이거를 구하면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직접 원가에다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만 더해주시면 돼요. 그걸 알면 총원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제조 원가에다가 더하기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판매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면 어떻게? 총원가에다 더하기 이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 3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요. 쪼개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헷갈려요.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통으로.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직접 경비,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 총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 판매 가격은 이 앞까지 다 온 총 원가에다 이익만 더해주면 됐겠지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물어보는 공식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값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주고 구해라 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험지 꺼내세요. 꺼내셔서요. 적어보세요. 아, 맞다. 직접 원가는, 제조 원가는, 총 원가는, 판매 가격은 하고 주구장창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릿속 좀 정리가 되시면 입으로 자꾸 되뇌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 원가라고 하는 거, 제조에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표준 원가는 표준이 되는 원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재료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를 정의를 내려볼게요. 재료비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를 화폐 액수로 표시한 금액으로 이는 재료의 소비량에 재료의 소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재료비란 몇 개 샀어? 걔는 하나당 얼만데? 이 말이죠.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재료의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썼지? 소비량, 양을 계산하는 방법. 자, 계속기록법과 재고조사법과 역계산법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계속기록법은 입고 출고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해요. 계속기록법. 얼마 몇 개 들어왔어? 몇 개 나갔네? 몇 개 또 들어왔네? 몇 개 나갔어? 이렇게. 재고조사법은 재료의 전기 이월량과 단기 구입량의 한계에서 기말 재고량을 빼서 재료의 소비량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단기 소비량과 월중 소비액을 구하는 공식, 전에 쌓인 거랑 그 달에 쓴 거를 합쳐서 마지막에 쌓인 재고를 빼주면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역계산법, 일정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의 표준 수량에 제품의 수량을 곱하여 전체 재료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뭐 역계산법은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를 묻는 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료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재료 소비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과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3개.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5개로 나뉘어집니다. 3개.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거는 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주 볼 단어예요. 먼저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다는 전제 하에 재료의 소비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선입선출이었습니다. 후입선출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쓴다는 거겠죠. 그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써. 그건 선입선출.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써. 후입선출. 개별법. 방법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순 평균과 이동 평균까지도 전부 다 재료의 소비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원가 관리. 원가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원가를 합리적으로 절감하려는 경영 기법을 원가 관리라고 하더라. 식재료 비율은 매출액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손익분석 많이 들어보셨죠? 손익분석. 일정 기간 동안에 총 매출액과 소요된 비용을 조사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되게 기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비용과 총 수익이 일치하여서 이익도 손실도 발생되지 않는 기점을 뭐라고 한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손익분기점보다 늘어나면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보다 줄어들면 손실이 발생하더라. 총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값이며 총 수익은 판매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에 대한 정의 봐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의미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감가상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가상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어 감소하는 고정자산, 토지라든지 건물, 이것의 가치를 내용 연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할당해서 감소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감소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더라.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입니다. 기초가격과 내용연수와
잔존 가격으로 나뉘어집니다.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초 가격은 뭐예요? 구입한 가격이에요. 기초 가격, 취득한 원가. 내용 연수는 구입한 고정 자산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추산 기간, 사용한 연수를 말해요. 잔존 가격, 고정 자산이 내용 연수에 도달했을 때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추산 가격이에요. 보통 기초 가격의 10%예요. 이건 나오진 않아요. 얼마를 쓰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초 가격의 10% 정도로 쓰는구나. 그게 잔존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의 계산법을 보겠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뉘어져요. 정액법은 고정자산의 감가 총액을 내용연수로 같은 금액을 할당하여 상각하는 방법. 정률법은 기초가격에서 감가상각비 누계를 차감한 금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더라. 정액법이고 정률법이고 아직까지는 이걸 대해서 막 심각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되려 이거 외우실 시간에 아까 사다리표 있었죠? 그거를 외우시는 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굳이 한 문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아주 간혹 가다 나와요.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 얼마나 썼느냐? 내용 연수분의 기초가격 마이너스 잔존가격. 자, 아까 잔존가격은 뭐라고 했었죠? 보통 구입가격의 10%. 자, 멀리 하지 않았어요. 바로 요 앞 페이지에 써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떡해요, 교수님. 저 방금 들은 것도 자꾸 까먹어요. 정상이세요. 정상이에요. 정말 항상 제가 수업이 끝나면 저게 마의 문이라 그래서 저 문만 넘어가면 까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기억력 세포는 없어져 가고 좀 더 예전처럼 잘 못 외우고 이런 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나 머리가 너무 나빠졌나 봐. 너무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붙어요, 교수님? 이렇게 자꾸 까먹는데 공부를 하셔야죠. 암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물론 내용을 다 알지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정리해주고 제가 제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제가 놓칠 수 있는 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팔짱 딱 끼고 뒷짐져서 제 거 들으려고 하는 챕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꾸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 재료의 3요소가 뭐라고요? 재료비, 원가의 3요소 뭐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때 같이 외우세요. 쑥스러워. 물론 전철 타고 다니시거나 버스 타고 다니실 때 혼자서 막 큰 소리로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겠지만 집에서 조용히 공부하실 때에는 제 목소리 말고요. 본인의 목소리를 본인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암기가 빨리 되실 거예요. 잘 모르시면 정말 저는 암기 빨리게 하려면 포스트잇 이만큼 사갖고요. 다 써요. 그래서 막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놔요. 화장실 빈번하게 가는 거 부엌, 화장실 이런 데 붙여놓고 수시로 볼 때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봐요. 자꾸 말로 떠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된다라는, 암기가 되었다라는 게 알게 되는 그 순간 나의 자신감은 조금 더 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아야 공부도 잘 돼요. 기분이 나빠 보세요. 웬일이야, 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난 머리가 정말 너무 나쁜가 봐. 이러면 기분도 다운되면서 외울 수 있는 것도 더 안 외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될 거다. 이거 어렵지 않다. 나 금방 해낼 거야. 보란 듯이 나 합격 후기방에 올릴 거야. 여러분들 올리시면 제가 다 댓글 다닌 거 아세요?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제가 꼭 댓글 남겨놓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합격 후기방에 남겨주셔서 저와 기쁨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 믿으시면서 오늘도 자기 최면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격증 딸 것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